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권호입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 모두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더 많아서요. 체감 지수는 그저 그랬습니다. 특히 개인들은 그랬을 것 같고요. 어제 대형주 위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테크주는 떨어졌지만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오르면서 명암이 좀 갈렸습니다. 어제도 외국인은 샀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이죠. 공매도 금지가 전격적으로 실시된 이후에 이제까지 3주간의 누적 금액 기준입니다. 외국인은 우리 시장을 사고 있습니다. 누적 기준으로 벌써 3조 6천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들 공매도 금지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개인들은 오히려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기관들 한쪽에서는 지금 빈집털이가 지금 횡행하고 있고요. 크레딧 시장이죠. 크레딧 시장에서는 부동산 TF에 대한 우려, 투자 심리 다소 완화되면서 시장에서 금리 스프레드가 다소 축소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위험을 지금 감수하겠다, 위험을 지금 택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미국 국채 금리의 하향 안정화의 영향권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외신 들어가겠습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관련해서 다양한 기사들을 좀 모아봤고요. 먼저 유가 소식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 회의가 26일에서 30일로 연기가 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기사에 따르면 회원국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심은 사우디가 감산에 대한 부담을 함께 나누자라는 겁니다. 그동안 사우디가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혼자 감당하고 왔으니 나이지리아와 앙골라 등도 이 양을 함께 좀 부담하자라는 의미인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사우디는 다른 회원국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7월부터 하루 100만 배럴씩 감산을 시작해서 연말까지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러시아 역시 하루 30만 배럴 감산 방침을 올해 말까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원국들 간 이견이 해결될 수 있을지 유가의 가격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금과 관련된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종가상 기준으로는 1992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미국 시장 조사 업체 펀드스트렛은 금값이 결국 온스당 2,500달러, 한화로 약 325만 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지난 21일에는 주요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불리는 온스당 2,000달러, 한화로 약 26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금값의 상승세는 미국의 달러 약세 그리고 미국 국채에 있어서 수익률이 조금 하락하게 되면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고서는 금값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서 금이 새로운 최고치로 향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2,080달러의 저항선 돌파는 확실한 기술적 돌파구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돌파하기만 한다면 앞으로 금값은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들 정리해 볼 거고요. 조회수가 높았던 기사들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 가지고 왔고요. Sam Bankman-Fried's Life Behind Bars, Crypto Tips and Paying with Fish라는 기사입니다. 암호화폐의 왕,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 기억하실 텐데요. 고객 주금을 수십억 달러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원의 형량 선고를 기다리면서 현재 구치소에서 수감 중입니다. 그런 그가 구치소에서 고등어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뱅크먼 프리드는 구치소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등어 절임팩을 매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식사용이 아니라 구치소 수감자들 사이에서 화폐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통적으로는 담배가 화폐 대용으로 좀 사용되어 왔었지만 미국 정부가 수감자들의 흡연을 금지시킨 이후부터는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등어 절임이 이 안에서는 새로운 거래 수단이 됐다고 합니다. 한편 뱅크먼 프리드는 구치소 교도관들에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조언도 하고 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법원은 뱅크먼 프리드에 대해서 내년 3월에 형량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뱅크먼 프리드에게는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는 FTX 거래소를 이용했던 투자자들에게 이루어질 손실 보상 방법은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CNBC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글로벌 스마트폰 sales rebound in October after declining for more than 2 years. 카운터포인트에서 발표한 보고서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인데요. 글로벌 스마트폰 10월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28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것보다 신흥시장 회복세에 힘입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고서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지속적인 회복세, 그리고 화웨이의 중국 시장 복귀, 그리고 인도에 있어서 축제 시즌의 영향 등으로 신흥 시장이 이 반등을 주도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이미 스마트폰 보급량이 포화상타다라고 볼 수 있는 선진 시장은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는 느린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첨단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를 했습니다. 당시에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반도체 칩이 들어갔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2위 된 삼성전자로 20%를 차지를 했고요. 3위는 애플로 지난 9월 말 아이폰 15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이 판매량 반등에 기여를 했습니다. 샤오미와 오포, 비보 등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전체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향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렇다면 휴대폰 관련주들 또한 주목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4분기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스마트폰 관련주들 관심 종목으로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기사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블룸버그 통신에서 가져온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오젬픽 메이커 노보 노르디스크 invest $2.3 billion in Franksight라는 기사이고요. 비만 치료제 위고비 열풍을 타고 노보노디스크가 프랑스에 3조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당뇨 치료제인 오젬픽과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두 의약품이 비만 치료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입소문이 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그리고 배우 김 카다시안이 위고비 주사를 맞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라고 밝히면서 더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즉 이번 투자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 급증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프랑스의 생산 공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 규모를 늘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이번 투자로 오젬픽과 위고비 등 기존 의약품은 물론이고요. 현재 개발하고 있는 다른 비만 치료제의 생산 능력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장 확대를 위한 부지 공사는 일단 시작이 됐고요. 2026년에서 2028년 사이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 9월에 루이비통을 제치고 유럽 내에서 최대 시가총액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한다면 노보노디스크의 성장은 어디까지일지 궁금해지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테슬라 관련 기사도 함께 보실 텐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종가 기준으로는 2.9% 하락하면서 234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일단 어제장에서는 휴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전날 기준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소송에서 회사 측이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테슬라를 상대로 낸 소송을 낸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고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2019년 마이애미 북쪽에서 오토파일럿을 켠채 주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 3 차량이 대형 트럭의 트레일러 밑을 들이받으면서 운전석에 있던 스티븐 배너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유족이 테슬라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이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스코 판사는 이 사고를 앞서 발생했던 2016년 오토파일럿 사고와 비교하면서 소름 끼칠 정도로
정도로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향후 배심원 평결 일정은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첫 사망 사고 민사 소송에서 일단 승소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 플로리다주 재판으로 테슬라는 다시 한번 이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패소를 하게 된다면 이후에 비슷한 소송에 있어서도 계속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송 결과도 끝까지 함께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증시팔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동원 할인 보수적 베팅, 사는 연내 계약 체결. 네,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진행한 HMM 본 입찰에 동원그룹 그리고 할인그룹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다만 높아진 몸값에 더는 높게 잡을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보수적인 관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함께 인수 경쟁을 벌였던 LX그룹은 불참했습니다. 동원과 하림, 지금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이죠. 최근 대폭 오른 주가를 기준으로 매각 예정가를 정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높아진 몸값을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최고가 낙찰 원칙과 함께 인수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 인수 뒤의 계획 경영, 그리고 해운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IB 업계 관계자들의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영부채 2억주 전환에도 HMM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HMM 몸값이 6조 원이라면 기업은 대출을 3조 원 이상 써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배당 조건상 2조에서 3조 원을 인수금융으로 조달하게 된다라면 배당으로 이자조차 못 갚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즉, 아마도 이번 입찰에 좀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내년에 현대자동차나 포스코 등과 같은 더 큰 대기업이 새 인수 후보로 급부상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 매각 주관사인 삼성증권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23일 오후, 어제 오후였죠. 5시 기준으로 본입찰을 마감하고 곧바로 개찰에 돌입했습니다. 매각 대상 지분이 현재 발행 주식 수의 57%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20에서 30% 적용할 경우 7조에서 8조 원 수준으로 껑충 뛴다라는 소식입니다. 유찰 가능성이 점점 커지자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도 애매해진 경우의 수를 조금 더 고려해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찰이란 일반적으로 경매의 일환입니다. 상품 또는 자산에 대한 입찰 과정에서 낙찰이 결정되지 않고 무효화되는 것, 이게 바로 유찰인데 이 HMM 경영권 매각 계율을 보면 주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입니다. 이 매각 대상은 HMM 보통주 3억 9,879만 주고요. 인수 후보는 동원과 하림 등 이 두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입찰 마감은 어제 오후 5시였고요. 지금 HMM 주가 추이를 보시면 지금 시총이 11조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11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주가 추이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기사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11조 원을 넘어서 인수 부담이 커졌고요. 연 8% 인수금융 금리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원과 하림, 희망 가격이 6조 원 안팎인데 LX 같은 경우는 자금 부담의 입찰을 포기했고요. 주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했을 경우 매각가가 7조 원을 넘어설 것이기 때문에 유찰 가능성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HMM, 앞으로도 향후 주가 추이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하루 이상 카시어링 2배 넘게 늘었다.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고요. 이 중장기적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새 하루 이상 카시어링을 이용하는 수요 역시도 2배 넘게 껑충 뛰었고요. 긴 거리를 주행할수록 할인 혜택이 더 큰 전기차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소식,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소카 차량 대여 기간 추이입니다. 올해 하루 이상 차량을 대여하는 비중은 15%고 2018년 6%보다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중장기적인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이용 건당 평균 주행거리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2018년 평균 72km던 건당 주행거리, 올해 113km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첫 차를 구매하는 대신 카시어링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량 대여 이용층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10명 중 5명은 30대 이상이라는 그런 집계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신규 회원 비중도 2018년 18%에서 2023년 37%로 확대됐고요. 고객 연령층이 젊은 20대에서 차량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30대, 40대로까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패밀리카로 사용하기 위해 중형급 차량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요. 전기차 수요 역시도 크게 뛰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장시간 이용 시에 내연기관 차량보다 주행 요금이 굉장히 저렴하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소카, 이 같은 수요를 고려해서 전기차를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자, 기사 요약본 살펴보겠습니다. 중장기 비중 6에서 15%로 껑충 뛰었고요. 올해 평균 주행거리도 113km입니다. 40대 이상 신규 회원 역시도 37% 이상 달하고 있고 중형급 전기차 수요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증권사에서 소카에 대한 투자 의견 역시도 비중 확대 그리고 조정을 상향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1조 매출 5대 제약사 R&D도 통 큰 투자.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국내 대형 제약사 파이프라인 확대를 위한 연구 개발에 올인 중이다라는 소식인데요. 장기화된 고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에도 다른 업종 대비해서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내년 중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앞으로 더욱더 승승장구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판로 다양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국내 상위 제약사 연구 개발 투자입니다. 유한양행 1,453억 원, GC 녹십자 1,000억 원을 훌쩍 넘었고요. 종근당 역시 1,000억 원 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1,152억 원, 대웅제약 역시도 1,500억 넘게 투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존 방식은 제네릭, 복제약 판매를 통해서 국내 시장을 공략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모색함으로 인해서 매출 확대에 나설 것이다라는 소식을 함께 전해왔는데요.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1조 4,218억 원 매출과 50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즉 외형 성장과 내실 역시도 함께 다진 한 해였고요. GC 녹십자는 지난해 3분기까지 947억 원을 투자했고 올해는 투자 규모를 대폭 더 늘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종근당과 녹십자, 대웅제약, 한미약품 등 전통 제약 강자들 모두 올해 3분기까지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확보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의 12%를 R&D에 투자하면서 올해 해당 비율을 15%로 훨씬 더 늘렸습니다. 대형 제약사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계속해서 살펴보셔도 좋은 산업입니다. 네, 지금 SK증권사의 리포트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실 텐데요. 국내 주요 대형 바이오 2024년 실적 전망입니다. 자, 왼쪽은 바이오 전망이고요. 오른쪽은 제약사 실적 전망인데 지금 보시면 2023년보다 2024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제약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이렇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제약바이오 비중 확대를 유지했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인데 내년 자체 개발한 신약 글로벌 성과 도출 시기에 따른 분석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거뒀죠. 내년 글로벌 제약바이오 주요 키워드는 M&A, 알츠하이머, 비만입니다. 앞서서 외신에도 비만 치료제 위고비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현저히 낮아진 밸류에이션으로 빅파마의 선제적인 M&A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위 제약사 모두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R&D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947억 원을 투자한 DC 녹십자, 올해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고요. 한미약품 역시도 지난해 매출의 12%를 R&D에 다시금 재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해당 비율을 15% 넘게 늘렸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이 커질수록 제약사 경쟁력은 신약 보유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로부터 견조하게 늘어난 매출이 공격적인 투자로 가능하다라는 선순환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자 제약업주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이큐어 20% 넘게 20% 가까이 급등했고요. 제일약품도 11%, 위더스제약 6%, 국제약품 역시도 5% 넘게 확실하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종근당도 5% 넘게 상승했고 광동제약 역시도 3% 이상의 상승분을 보였는데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이 또 상승했을까요? 비만 치료제, 앞서서 외신에도 언급했죠. 펩트론이 16%, 종근당 5%, 일동제약 4.29% 넘게 상승했습니다. 치매 치료제 역시도 확실하게 상승분을 보여줬습니다. 20% 가까이 상승한 PCL과 가까이 상승한 또 아이큐어도 보이고요. 펩트론 역시 16%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 피플바이오는 4.44%의 강세를 보였네요. 자, 어제장에서 전반적으로 좋았던 제약바이오 앞으로의 주가 추이 역시도 함께 지켜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사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근당과 유한양액, 즉시 녹십자 등 3분기까지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구 개발이 기술 이전으로 보여지는 선순환을 구축하고 있고요. 인력을 대폭 늘리고 조직 개편도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좋아질 제약바이오 그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제약바이오 옥석 가리기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장세 뚜렷한 카카오엔터 뮤직 글로벌 확장은 젠걸음. 지금 K-팝의 인기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에도 이 엔터 쪽에서는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더더욱 좋아질 것이다. 북미 쪽 매출도 그렇고 일본이나 중국, 유럽 쪽에서도 음반 판매량 확실히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3분기, 4분기 좀 실적 서프라이즈를 낼 것이다 라는 굉장히 좋은 리포트만 나왔습니다. 다만 그에 반면에 산업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점점 주가는 오히려 하향되고 있는 모습인데 NH투자증권은 어제 좀 엔터주가 다시금 상승세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 2023년 K-팝 아티스트 전반의 음반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2024년 추가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도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성장은 서구권 중심의 음반 판매량 성장이 이끌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을 보여왔습니다. 즉 미국 팬덤이 꾸준히 신규 유입되면서 미국향 음반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까지도 보여줬는데요. 어제 엔터주, 이 테마주가 1.32%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이브 6% 넘게 껑충 뛰었고요. 갤럭시와 SM과 콘텐트리, 중앙, 디어유까지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엔터를 포함해서 엔터주, 사실 산업 리스크가 아니라면 더더욱 주가가 홀홀 날아오를 수 있고 판매 역시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왜 지지부진한지,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는 왜 상반기에 지금 좀 반전된 하반기 목표가를 줄지어 하향하고 있는 건지 자세한 이유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일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앞서 살펴본 이슈 중 전문가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뒀을까요? 오늘의 일명 헤드라인입니다. 증권가, 엔터주 목표가 내리는데 주가는 강세.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최근 한 달 사이 혹은 두 달 사이 엔터주가 JYP뿐만 아니라 9% 넘게 상승하고 또 8% 넘게 빠지고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엔터주 한번 풀어주시죠. 네, 엔터주가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였었죠. 그러니까 올 초에 좀 엔터주, 상반기 엔터주가 좋은 그 흐름을 보였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이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반기 이후서부터 조금 조정을 보였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번 주에 조금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닥 오락 문화 섹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4.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상승률이 2.1%니까 이걸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주 관련돼서는 지금 기관들이 꾸준히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엔터주가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실적이 좀 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주들은 올 내내 실적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3분기 실적도 좋은 그런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는데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보다 이제 매출이 20.7%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20%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SN 같은 경우는 매출 같은 경우는 12%,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70%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YG 엔터나 JYP 엔터 같은 경우도 매출이나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보였었던 가장 좋은 이유는 이게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제 공연이나 그다음에 음반 판매가 상당 부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금 이제 3분기 이후에 조정을 보인 가장 큰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앨범 매출이 조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리포팅을 해주셨듯이 NH투자증권이 그 주가를 이제 목표 주가도 좀 낮췄는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앨범 매출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앨범 매출이 이제 감소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시장 내에서 이제 앨범 판매량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 시장 내에서 이제 줄었던 이유는 과거에 이제 보통 저희 그 아이돌 앨범을 보면 앨범과 같이 이제 아이돌 관련된 브로마이드나 사진 이런 앨범이 이제 같이 하죠. 네, 그런 이제 사진첩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게 또 그 엔터사들의 마케팅상으로 이게 모든 그 멤버가 다 있는 게 아니라 한 앨범에 한 그 아티스트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 5명의 이제 멤버다 그러면 5장을 다 구입하는, 그래서 좀 이제 과소비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 경쟁 그런 이제 부분이 조금 제거가 되면서 앨범 판매량이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 팬들이 국내 아이돌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 때문에 이제 이번에 조금 JYP 중에 이제 보이 그룹인 스트레이 키즈 같은 경우는 미니 8집 앨범이 지금 한 370만 장의 이제 초도 물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전보다 한 100만 장 정도 감소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SM의 에스파 같은 경우도 지금 미니 4집이 113만 장을 기록을 했는데 직전보다는 한 50만 장 정도 감소했다라는 게 좀 이런 이제 실적이 둔화됐었던 주가가 하락했었던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의 최근에 이제 구설수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연예인 마약 이제 혐의에 대한 수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이 좀 하락을 했고요. 특히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의 그 재계약 여부가 여전히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를 좀 하락시켰던 그런 주요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연들 때문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하이브 같은 경우 기존 37만 원이었던 목표 주가를 31만 원으로 낮췄고요. 그다음에 JYP 엔터 같은 경우도 16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목표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황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뭐 나쁘지 않게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4분기에도 실적은 호전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제 앨범이나 음원 판매량이 호조가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4대 이제 메이저 그 엔터사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제 스트리밍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글로벌 스트리밍이 한 42% 정도 증가를 했고요. 내년에도 계속 증가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연말이 접어들면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제 공연이나 아니면 여러 이제 컴백들로 인해서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에 대한 이익도 매출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터사들의 4분기 시장 예상치도 뭐 3분기만큼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산업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피크아웃 우려와 함께 마약 스캔들이 있었죠. 다만 이 종목별로 살펴보면 SM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저희 증시구 리포트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중국 공구 판매 감소 영향도 있고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 그런데 사실 뭐 하이브는 BTS 재계약을 하기도 했고요. JYP 역시 별다른 안 좋은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엔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잡다면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이제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리포팅 하실 때도 이제 나왔듯이 이제 미국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미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에 대한 이제 매출은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한계, 그러니까 일단 뭐 한알령이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획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의 매출 성장세가 향후에 실적과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3레벨 이제 아이돌의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K-팝 같은 경우에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보면 이제 국내보다 글로벌적으로 좀 더 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이돌 관련돼서 이제 뭐 인터넷에 이제 조회수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비중은 한 1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5% 정도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화면을 보면 전 세계에서 각 국가별로 지금 K-팝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나타낸 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이제 일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인도네시아, 인디아, 뭐 미국 이런 순으로 국내 K-팝에 대한 관심사항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각 그룹마다 이제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어떤 그룹이 왜 관심을 갖느냐라고 보면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면 BTS가 1등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블랙핑크가 1등이네요. 네, 블랙핑크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BTS 이제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조금 최근에 활동이 주춤하면서 조금 털어졌고요.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글로벌 투어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관심사항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트와이스, 그 다음에 뉴진스 순으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핫하게 이제 되고 있는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 지금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스트레이트 키즈가 그 빌보드 핫100에 이제 랭킹이 됐는데 과연 그런 그 우리나라 이제 국민 많은 이제 투자자나 아니면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스트레이 키즈가 얼마만큼 유명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 관심은 한 3.5, 전 세계 중에 3.5%입니다. 대부분은 한 90%, 7% 정도가 이제 해외에서 관심을 가질 만큼 그만큼 이제는 국내보다는 해외에 관심이 많은 그런 이제 아이돌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엔터사들도 국내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이제 엔터사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K-팝에 대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을 해외로 지금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 K-팝에 대한 이제 아이돌을 이제 단계별로 좀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1단계 같은 경우는 전원 멤버가 한국인으로 구성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과 그다음에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혼합된 이제 그런 멤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단계 아이돌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되는 그런 이제 아이돌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2단계로 이제 되고 있고요. 지금 뭐 화면에 나와 있는 뉴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총 5명의 이제 멤버인데요. 그중에 4명은 한국 국적, 그다음에 1명은 뭐 베트남, 호주 이제 이중 국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스테이키즈 같은 경우도 8명의 멤버 중에서 6명이 한국인, 그다음에 2명이 지금 해외 호주 국적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혼합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3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100% 이제 외국인 이제 멤버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뭐 JYP 엔터나 이제 하이브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지금 일본에서 니쥬라는 이제 일본인으로 되어 있는 K-팝 그룹을 론칭을 했고요. 지금 그리고 12월 1일에는 이제 미국에서 비처라는 그런 이제 미국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아이돌을 이제 론칭할 예정입니다. 이런 이제 흥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하이브 같은 경우 내년도에 아마 이런 이제 미국 3단계 이제 아이돌을 론칭할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는 오늘의 일면 키워드를 엔터주로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종목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게임주 하면 뭐 신작, 엔터주는 신인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최선호주로 꼽아주실까요? 네, 뭐 그중에서는 이제 JYP 엔터 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터주 중에서 뭐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선호하는 이제 그런 네. 주식인데요. 뭐 최근에 이제 스테이키즈가 이제 빌보드 핫 100에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키즈가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듯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좀 더 이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그룹이다 보니까 빌보드 핫 100에 들어가면서 지금보다는 좀 더 글로벌적으로 알려질 가능성이 좀 더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앨범이나 그다음에 뭐 공연 관련된 부분이 좀 더 매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3단계 아이돌인 이제 비처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유니버셜 뮤직 그룹과 같이 이제 합작으로 이제 만든 걸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비처가 이제 흥행을 이룬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보다 주가가 한 단계 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이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성공을 하는 정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BTS급의 이제 매출 성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뭐 메리츠증권에서 뭐 추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이런 이제 3레벨 아이돌이 이제 성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2, 3년 정도 지나면 매출 기여도는 한 5천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 기여도도 500억 정도 된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만약 비처가 성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의 JYP의 주가도 지금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관심 있게 보실 거는 이제 디어유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아이돌 관련된 이제 팬덤 메신저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티스트와 팬 간의 1대1 이제 채팅이 가능한 이제 그런 플랫폼인 버블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대 주주는 SM이고 2대 주주는 이제 JYP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팬덤 관련돼서 뭐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K-팝이 계속 이제 시장이 확대될수록 이런 팬덤 관련된 이제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 지금보다 더욱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3분기 실적은 사상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이 204억으로 이제 6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84억으로 108% 증가를
예상을 했는데요. 아마 4분기에는 지금보다 좀 더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JYP나 이제 SM에 있는 그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다른 이제 소속사들의 아티스트들도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도 조금 이제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마지막 일은 하이브, 뭐 엔터조의 이제 대표주죠. 하이브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속 아티스트들이 뭐 지금 뭐 BTS가 이제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BTS 공백을 현재 뭐 뉴진스나 세븐틴, 뭐 엔하이브 등이 지금 신예 그룹들이 전부 어느 정도 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들을 통해서 뭐 앨범이나 음원, 콘서트, 그다음에 뭐 MD와 같은 제품들의 다양한 수익원이 창출이 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3레벨 이제 아이돌 그룹인 캐치아이가 미국에서 론칭될 예정입니다. 그런 점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피크아웃 의뢰에도 신인돌 모멘텀과 함께 미국향 확대 기대감이 있는 세 가지 종목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현대, 로템, 그리고 펀더멘탈로 CJ, 대한통운 다 구경제 주식이죠. 자, 센티멘탈 들어가겠습니다. 현대, 로템. 어제 개인들의 순매수 1위예요. 지금 에코프로 모티보다도 더 많이 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려왔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파란 줄로 얘기된 그 한화 시스템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도 주가가 아주 불을 뿜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와중에 현대로템도 주가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근데 방산 얘기 때문에 주가가 좋은 게 아니고 철도 차량 이것 때문에 좀 철도 사업 때문에 뉴스가 나왔죠. 이것 때문에 호재가 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 3자하고 우크라이나 그 철도공사하고 이게 MOU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좋았는데 어쨌든 철도 쪽이 24년에는 주가 모멘텀이 없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좋은 뉴스가 나오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호주 퀸즐랜드에서도 지금 이야기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도 모멘텀이 있나 이렇게 이제 지켜보는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와중에 폴란드에서 K2 전차 이거를 계속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24년, 5년에 거의 한 152대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56대, 96대 이렇게 해가지고 24년, 25년 각각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들어가는 이쪽 방산 쪽에서 수주 잔고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만은 마진이 상대적으로 이 철도 부분보다 좋기 때문에 방산 쪽에서 많이 주가를 끌고 갔었는데 어제는 이 우크라이나발 그 철도 부분 이쪽 호재성 뉴스에 주가가 반응을 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MOU 체결해서 이제 주가 올랐다는 말씀 드렸고요. 230량의 철도 차량을 제작하고 유지보수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죠. 이거를 현대로템이 앞으로 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도 퀸즐랜드인데 전동차 제작 사업을 좀 하겠다 이런 뉴스가 같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좀 장초반에 아주 강했었는데 거기에 개인들은 막 샀고 외국인 기관은 좀 안 좋게 반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어쨌든 조금 호재성 뉴스가 나왔다. 주가가 반응을 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증권사들 제가 쭉 보니까 24년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방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K2 폴란드로 들어가는 게 뭐 3분기에는 좀 없었어요. 4분기에 뭐 3분기에 7대 있었죠. 4분기에 없었어요. 근데 내년에 56대가 들어가고 후년에 96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24년, 25년에 걸쳐서 152대가 지금 K2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부터 아무래도 방산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본격 성장을 할 거다. 물론 우려는 있습니다. 폴란드에 이제 추가적으로 2차 지금 그 수주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연되니까 주가가 별로 관심을 안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은 정권이 조금 그 정부가 교체되는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어쨌든 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물음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된다고 하면은 현대로템 주가가 다시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 철도 사업 부분에서 좋은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25년 쪽에서는 회복이 전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철도 부분은 그 백로그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길게 남아 있습니다. 6.5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반 정도 되는 물량을 수주 잔고로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천천히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매출 기여가 크지는 않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한계적으로 들어오는 매출 기여가 크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방산 쪽은 좀 들쑥날쑥은 합니다만은 한 5.3년 정도치의 그 수주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들어오는데 여기가 마진이 철도 부분보다 좀 좋기 때문에 이쪽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주 잔고는 전년 동기 대비 26% 이렇게 3분기 현재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어제 거래가 많이 됐죠.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시작해서 그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하던 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 외국인 기관은 반대로 이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어제 사신 분들이 조금 뭐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바닥에서는 지금 슬슬 기고 있다. 바닥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은 우리 시장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체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환경을 생각하고 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머징 마켓, 특히 우리나라 대표적이죠. 우리나라를 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형주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는 일단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만 저평가 상태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매 잔고 보겠습니다. 공매는 쭉 이렇게 내려가고 있네요. 슬금슬금 내려가죠. 급하게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잔고율 0.9%면 시장 평균이 0.4%니까 그거보다는 좀 높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만약 주가가 여기서 스파이크가 나서 확 이렇게 급하게 뜨게 되면 외국인들은 공매를 다시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밸류밴드로 보겠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내려와 있으나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다. 뭐 반등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포워드 PR 보겠습니다. 11.9배. 뭐 시장 정도보다 조금 높든지 뭐 이 정도죠. 근데 이제 방산 쪽이 해외에서 계속 뻗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호주 쪽에서 아까 퀸즐랜드 뉴스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백로그가 6년 반치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48% 보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현대로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CJ 대한통운입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 제 레이더에 걸려서 나왔었는데 제가 뭐 할까 말까 하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운송주의 5개사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큰 회사들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 평균을 이제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주의 강세를 선도하고 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냐면요. 외국인들은 대형주 위주로 우리나라 시장을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들은요. 지금 빈집털이를 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아닌데 어쨌든 빈집털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빈집털이의 대명사가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건설주입니다. 건설주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최근에 뭐 HDC 현대산업개발도 제가 말씀드렸고 GS건설도 말씀드렸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설주도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지금 빈집털이 중이다. 아주 저평가인 건설주를 지금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CJ 대한통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집이고요. 여기도 저평가 회사입니다. 그래서 건설주 강세와 이렇게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여러분들 아시죠?
전국 사방팔방에요. 다 물류기지가 다 있습니다. 창고들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관련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요. 부동산 관련주가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착안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신증권에서 나왔는데 글로벌을 제외하고 전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 글로벌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일 좋아야 되는 게 이제 택배하고 이커머스죠. 택배 쪽은 지금 사실 문제가 있는 게 볼륨이 좀 떨어졌어요. ASP는 전년 대비해서 6% 정도 올라갔는데 비슷한 수치로 볼륨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볼륨 떨어지면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4분기에부터는 조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이커머스 쪽도 앞으로 이제 글로벌 소싱 업체가 이커머스 쪽 주문을 많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분기에 물동량이 개선이 본격화될 거다. 물류 성수기니까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럼 그걸 좀 생각을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빈집 털이를 하느냐? 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셋증권은 운송업종의 최선호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제가 빨간 박스로 표시를 해놨는데 가격을 올렸습니다. 택배 가격을 인상을 했죠. 그래서 전년 대비 6% 정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이 주가는요, 기관이 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빈집 털이를 여기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래량이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매장골 0.1%죠. 공매장골 영향 거의 없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밸류밴드도 가장 하단에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 상태니까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PER로 보나 PBR로 보나 PER 보시죠. 8.9배 낮죠? PBR도 0.49배입니다. 얼마나 낮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평가 상태에 있는 CJ 대한통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13%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로템, 센티멘탈로, 펀더멘탈로 CJ 대한통운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했습니다. 유럽 증시, 유로존 인플레 둔화 등에 상승했고요. 유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주가 지금 증권가, 엔터주 목표가 내리는데 주가는 강세. 글로벌 아이돌 육성과 미국향 매출을 기대하며 엔터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우크라이나 호재의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그리고 운송업종 최선호주입니다. CJ 대한통운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